네, 114페이지. 자, 소득세의 종류를 앞 시간에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느냐? 여러분,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였습니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면은 내국에 거주하는 개인을 말해요. 내국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는 거주자라고 합니다. 이 거주자는 국내 또는 국외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주자가 만약에 외국으로부터 소득을 얻었다. 하지만 납부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거주자. 자, 비거주자 하면은 우리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죠.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하면 보통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소라는 말이 뭐냐? 이 거소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소라는 것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 상당 기간에 걸쳐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다. 그러니까 주소지는 아니지만은 183일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주소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가 아닌 거처한 장소다 해서 거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183일이면은요 1년의 절반 이상에 해당이 돼요. 183일 이상이면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365를 2로 나누면 182.5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날짜를 0.5 반나절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반올림 하면은 바로 18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절반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자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6개월이라고 보통 달로 말하면 6개월이 되겠어요. 주소의 판정 기준 여기 나오는데, 주소는 국내에 생기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주소가 국내에 있다 없다를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3일 이상 국내에 없어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그런 직업상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외국에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들, 이분들은 공해상에, 선박 같으면 공해상에 바다에 나가 있는 날이 허다하고, 항공기 승무원은 계속 항공기를 타면서 외국에서 지내는 기간이 국내에서 지내는 기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이다면 주소가 국내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그 국외에서 근무하는 국내 공무원들 또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해외에 현지 법인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분들 가족은 다 국내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전부 주소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런 직업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공기, 선박, 승무원들, 그 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에 근무하고 있는 국내 공무원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이다. 183일 이상 거주했느냐를 이분들은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거주자에는 단체가 거주자가 될 수가 있어요. 법인이 아닌 단체다. 법인에게는 그 법인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법인은 빠집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게 뭐냐? 법인 하면은 뭐 주식회사 뭐 아니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데도 법인이에요. 예, 법인은 우리가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도 있어요. 그러면 단체는 뭐냐?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아닌 단체. 예를 들면 무슨 향후회, 예, 이천시 호남 향후회, 이천시 강원 향후회 이런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창전동 여성 무슨 단체? 예, 뭐 부녀회, 예, 창전동 부녀회, 신둔면 부녀회 이런 읍면 단위의 그런 부녀회라는 조직도 있고요. 또 노인회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단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노인회, 청년회, 부인회, 향후회, 동창회 이런 데가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소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체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국내의 주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그 외의 경우라는 것은 국내가 아닌 외국의 단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1비거주자. 네, 1비거주자. 그래서 단체도 거주자로 보고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과세를 할 것이냐? 과세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하는 걸 보면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확인된다면은 개인별로 구성원 개인별로 과세를 하면 돼요. 네, 만약에 부녀회가 있었다. 부녀회 회원이 30명인데 그 부녀회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개인별로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소득을 나눈 것이 확인이 되는 자료, 장부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구성원별로 개인 소득으로. 그런데 어떻게 분배했는지가 확인이 안 돼. 그럴 때는 부녀회를 1거주자로 보고 과세가 된다 이거죠. 그 밑에 것이 그겁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 이익을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확인되지가 않는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과세가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실기 시험에서 단체를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이론적으로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체도 소득세 과세가 된다. 단체의 소득이 있을 때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부가가치세하고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지지만 소득세는 1기, 2기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 기간입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주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네. 거주자가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행 가는 출국이 아니고요. 이민 가는 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잠시 다녀오는 출국은 여기
과세 기간이 12월 31일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되기 위한 출국, 비거주자가 되기 위한 출국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에 앞으로 거주 안 할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가 쉽게 이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과세 기간 이렇게 하시고, 자, 납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납세지는 우리 부가가치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세는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 창전동에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매장이 창전동에 있어요. 뭐 판매점을 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여기 창전동의 관할 세무서인 이천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이 말이고요. 근데 이 창전동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지분, 그 개인 사업자 지분, 저 분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남 분당. 그러면 소득세,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성남에 있는 세무서에 신고를 납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주자는 주소지니까 성남이면 성남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자기 주소지하고 관계없어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중심이에요. 납세지가. 근데 소득세는 주소지라는 겁니다. 비거주자는 거소지. 비거주자는 아까 거소하는 곳이죠. 만약에 취업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업장이 됩니다. 만약에 취업이 된 사람은 국내 사업장이고, 취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그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중심으로 여러분 알아주시고, 사업장이 아니라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게 부가가치세하고 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소득세 개념을 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소득세의 개념이고, 이제는 이제 이자, 배당, 그리고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 6가지의 소득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소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4번에서 이자와 배당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가리켜서 금융 소득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가리켜서 금융 소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융 소득 하면은 이자와 배당이구나. 자, 그 중에서 이자 소득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열되어 있는 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자, 여러분, 이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이게 채권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면은 그 발행한 회사가 그 액면에 표시된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정해진 날에. 그게 이자 소득이다. 할인액은 뭐냐? 우리가 바드러움 배울 때 어음도 할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할인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떼죠. 바로 채권도 만기 전에 채권을 팔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할인도 그 이자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바드러움 은행에서 할인할 때 할인료를 이자를 계산해서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나 할인액이 다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채권을 샀다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뭐가 발생해요? 이자 소득 발생하게 돼 있어요. 채권에 대한 이자 소득.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에 대한 이자.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자죠. 예금 이자. 예금에도 보통 예금도 있고 정기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다양한 예금들이 있겠으나 하여튼 통틀어서 예금 이자. 두 번째도 예금인데 우리가 상호저축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가까운 데도 그 저축은행에 있잖아요. 저축은행들 우리가 제2금융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제2금융권에서 우리가 저축을 해가지고 받는 이자, 이것도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예. 우리가 채권 또는 증권, 채권은 우리가 채권이고 증권은 주식이죠. 예. 환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나중에 주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말해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매매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본다.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예,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저축성 보험은 자기가 불입한 보험료보다 나중에 만기 때 더 많이 받는 거죠. 그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은행의 이자, 예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이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을 말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이자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또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예, 이것도 이자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예, 우리가 그 큰 회사 같은 데는 그 입사를 하면은 그 직장 내에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공제조합 같은 겁니다. 직장 내에. 그래서 그 공제조합에서 우리 급여에서 직원들 급여에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공제를 하죠. 급여의 몇 %씩 모아가지고 그 공제회에서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불려줍니다. 돈을. 그래서 내가 입사해가지고 퇴사할 때까지 불입한액은 500만 원을 불입했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 만약에 590만 원을 줬다. 그러면 90만 원이 바로 초과 반환금. 이것은 이자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돈을 빌려준 대금을 말해요. 대여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는 대여금이라고 그러죠. 대여금. 그래서 개인도 우리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돈을 빌려주는 일은 은행에서 영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은 그런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영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영업. 응? 예. 원래 돈 빌려주고 그 이자 소득을 얻으려면 이 금융업으로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하지 않죠. 개인 간에도 돈 빌려주고 이자하고 원금 받는단 말이에요. 개인 간에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이거 이자예요. 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성격. 그러니까 여기 위의 소득이면 여기 1번부터 7번에 있는 이것과 유사한 것은 다 금전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일 테니까 그런 성격으로 받는 것은 다 이자 소득 범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9번에 보면 위의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 그러니까 위의 거에다가 플러스 파생 상품. 자, 위의 것은 아니지만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여기에 있는 것에서 추가로 또 뭐가 파생해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금융상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머지는 파생상품으로 결합되었다. 이랬을 때는 그 결합된 파생상품도 이자소득이다. 이자소득. 우리가 이제 이 결합된 파생상품에는 뭐 배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이슈가 되는 이자들 2번 가장 우리가 예금 이자라고 하는 거 여기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있는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이 또 시험 보기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이게 뭐지? 직장 내에 협동조합이 이때더라. 그래서 쭉 그 공제했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거, 이게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다. 그 다음에 여기 7번에 있는 비영업대금이라는 것도 시험에 보기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에 자주 나오는 그 소득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면 거의 다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기에 나온 어떤 소득의 이름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면 판단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판단을 좀 잘 하시도록. 이자 소득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과세 이자 소득이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비과세 이자 소득. 자, 위에 거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세 가지는 비과세다. 공익신탁법에 따라서 신탁을 했는데 거기에 이자가 붙었다. 여기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이자는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라는 건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을 이제 농협에서 우리가 농협 거래를 해보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범위 내에서 농협의 뭐 회원이다, 준회원이다 해가지고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얼마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하면서 그 통장을 구분해서 과세하고 비과세하고 통장을 나누어서 통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에 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 있습니다. 한도는 물론 있어요. 농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비과세가 아니고 1인당 얼마 한도. 그래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노인이다 그러면 이제 만 65세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은 만 65세부터 노인에 해당이 됩니다. 만 65세부터.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약에 만 63세나 4세에 5년 만기 정기예금에 많이 가입했다 그러면 그거를 만 65세 되는 1월 달에 해약을 해가지고 정리하고 다시 비과세로 다시 들어야 되겠죠.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할 수 있으니까요. 1인당. 그러면 은행별로 5천만 원씩 다 해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A라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비과세 했으면 B라는 은행에서는 비과세 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그 금융 전산망이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당 5천만 원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노인과 장애인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과세 이자 소득이 세 가지가 있다. 공익신탁, 농어가, 노인, 장애인. 한도는 다 있습니다. 공익신탁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겠죠. 농어가나 노인, 장애인에는 한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을 우리가 열거하고 비과세 이자가 어느 것이 있는지를 감을 잡았죠. 이번에는 이제 수입시기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는 공급시기를 공부하잖아요. 공급시기. 아까 시간에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 풀면서
뭔가요? 저 은행에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권. 상품권의 공급 시기는 상품권을 현물과 교환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에? 네. 또 뭐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공급 시기를 우리가 정리해서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자 소득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각각의 모든 이배사 근영기 전부 수입 시기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열거가 지금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굉장히 한마디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자 소득 하나만 있어도 이만한데 뒤에 이제 배당 소득도 나오고 또 근로 소득도 나오고 사업 소득도 나오고 연금 소득도 나오고 할 텐데 이 많은 수입 시기를 그래서 수입 시기가 시험에 이론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저도 맞추기 힘들어요. 잘 정리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수입 시기를 하나씩 이렇게 정해 놓은 걸 보면은 여기엔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칙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소득세의 수입 시기는 이렇게 구분되더라. 그 지급일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급일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주의에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현금주의, 발생주의 했을 때 뭐 현금주의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건 소득을 지급받는 날 기준이라는 얘기고 하나는 약정주의가 있어요. 약정주의. 이거는 무슨 그 약정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계약, 계약상 지급일. 근데 또 일부는 말이죠. 발생주의도 있어요. 발생주의. 이 발생주의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근로를 제공한 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쭉 보면은 대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급받은 날. 이런 건 이제 실제 지급받은 날을 소득세의 수입 시기로 보겠다. 그러면 이건 현금주의를 채택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은 계약 그러니까 약정에 정해진 날. 그건 약정주의. 또 근로를 제공한 날 이렇게 하면 발생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금주의인지 약정주의인지 발생주의인지 이런 구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하나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소득세 이론이 모두 4문제 나오는데 만약에 수입 시기 문제가 나온다. 2문제는 안 냅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맞추려고 이 많은 걸 사사시 외우겠다 하는 욕심은 그냥 아예 버리는 게 좋아요. 가볍게 이렇게 알아두시고 뭐 내가 딱 감을 잡아서 이거야 하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아주 여러분 잘 운이 좋은 거고 아유 이거 수입식이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쭉 봐서 그냥 하나 찍으세요. 뭐 제 생각인 거예요. 저도 이게 수입식이 문제 풀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강의를 쭉 하고 있어도. 자, 하여튼 문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국채 이런 거 받은 거. 그래서 채권에는 기명채권이 있고 무기명채권이 있는데 기명채권은 약정에 의해서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주의네요. 무기명채권은 지급받은 날, 현금주의네요. 그래서 기명, 무기명 이렇게 나오면 기명이야. 사람. 기명이라는 건 이 채권의 소유주가 누구다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된 날이고 무기명은 실제 지급받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같은 거. 우리가 가장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자 소득은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현금주의. 나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인지 뭐 아니면 뭐 만기 날인지 그것도 헷갈리는데 요 밑에 것까지 읽으면 여러분 힘들어서 안 돼요. 밑에 건 과감히 포기. 통지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다르게 아주 통지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이라는 거. 인출일. 또 아까 채권이나 증권을 환매할 수 있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뭐 뒤에 다만은 알 필요 없어요. 환매 조건부다 그러면 환매수, 환매도일이다. 그러니까 환매수라는 것은 바꿔서 매입했다는 거고 환매도는 바꿔서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주고 채권을 샀다 또는 채권을 주고 주식을 샀다 이런 의미입니다. 환매수, 환매도일이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아까 보험 차익이 있었죠. 이거는 해지일이다. 아니야.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그러니까 지급일이에요. 지급일. 우리가 만기 때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지급일. 근데 만기가 됐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들 있죠. 보험. 그러면 만기가 됐지만 아직 수입 시기는 안 된 거예요. 안 찾아갔으면. 그래서 가서 이제 만기가 됐다고 통지를 받고 3개월 후에 가서 찾아왔어요. 그때가 수입 시기가 된다. 지급일이니까.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거 아주 보기에 정말 잘 나와요. 이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거는 약정에 의해서 공제 반환금의 지급일이다. 지급일이란 얘기예요. 공제 반환금의 지급일은 우리가 만약에 약정이 퇴사하면은 돌려주겠다, 반환해주겠다, 공제금을 그러면 퇴직금 받는 날 공제금도 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약정이 회사마다 퇴직할 때 안 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소 뭐 10년을 가입을 해야 되는가 이러면은 퇴사하고도 내가 10년이 안 됐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뭐 그런 회사가 많지는 않네. 일반적으로 퇴직하면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반환금 지급일. 비영업대금. 개인 간에 돈 주고받고 해서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겁니다.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의 상당액,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일, 이건 매도일이나 또는 이자 지급일.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유사 이자 소득 및 결합 파생 상품에 대한 이익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다. 이런 수입 시기가 있습니다. 몇 개 읽었는데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기억력을 한번 잘 믿어보세요. 자, 이제 배당소득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이게 가장 흔한 배당이죠. 내국 법인이니까 국내의 법인에다가 주식을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다 배당해주는 주식은 아니겠지만
배당을 해주는 주식도 많이 있죠. 국내 회사들 주식을 사놓으면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되면은 3월 달에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게 배당 또는 분배금이에요. 배당 소득에 들어가고.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예. 그 회원들에게 또 소득을 배당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배당 소득이다. 의제 배당. 여러분, 의제 매입세액 할 때 매입세액은 없는데 우리가 의제해서 매입세액으로 그냥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의제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거예요. 배당 소득은 아닌데 의제해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이 있어요. 의제 배당 소득에 포함되는 거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서 왜 배당으로 처분하느냐?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의 소득세인데, 법인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인이 벌어들인 총 수익에서 법인이 사용한 비용을 빼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가지고 곱하기 세율해서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10,000원이라고 장부를 만들었고, 지출된 비용을 7,000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 7,000원 중에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배당 성격이 있네. 7,000원 중에 1,000원을 내용을 보니까 1,000원은 주주인 그 회사의 주주, 홍이라는 주주가 있는데, 홍이라는 주주는 회사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하는 그냥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을 갔다 오면서 회사가 이걸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했어. 1,000원을. 그러면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이거 업무와 무관한 거 아니냐? 주주는 회사에 경영하는 이사도 아니고 하는데, 주주가 미국 갔다 오는데 왜 회사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여행인데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비용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회사 비용에서 빼가지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홍길동 씨의 배당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홍길동 씨한테 회사가 회사 돈을 써버렸으니까 홍길동 씨는 주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라면 이거 배당한 걸로 보자 해가지고 홍길동 씨의 배당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면 돼요. 그리고 회사 비용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처분을 우리가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주예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 배당소득. 네, 배당소득이 대부분 다 주주죠. 당연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다 그러면은 펀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집합투자. 그래서 펀드는 내 돈을 주어가지고 그 회사가 그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을 거기에 펀드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다 나눠주거든요. 이번 달 이걸 투자해가지고 얼마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 투자금 비율로 분배를 해요. 그것이 배당이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이거는 아까 1번에 있는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처럼 외국 법인의 주식을 사놓으면 거기에 배당이나 분배금이 나올 수 있죠. 이것도 배당소득이고.
국세 조세 조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배당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네. 이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가 그냥 공동사업자 하면은 두 사람이 만약에 공동사업자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장, 한 사람은 뭐 공장장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업하는 게 공동사업자죠. 그러면 출자 공동사업자는 뭐냐? 일은 안 해요. 일은 안 하고 나는 근로 어느 직장에 다니면서 그 회사에다가 돈만 출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익에 대해서 일정한 그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해놓고 내가 얼마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나면 나한테 몇 프로는 내가 출자한 돈에 대해서 이익을 내놔라 하는 게 손익 분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배당소득이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받은 금액. 그 다음에 유해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의 분배 성격이 있는 것. 수익의 분배 성격이 있다? 배당이다 이거죠. 유해 배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이다. 아까 금융 소득에서도 이와 같이 파생 상품과 그 파생 상품의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모두 이자 소득이다 했듯이 배당도 마찬가지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거고,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 소득. 동업자가 이게 공동사업자예요. 예. 동업자의 배당 소득도 배당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배당 소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배당 소득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배당 소득에도 비과세가 3개가 있네요. 아까 이자 소득에도 공익신탁에 대한 이자 나왔죠? 배당도 공익신탁법에 따른 배당을 받았으면 비과세. 또 아까 이자에도 노인장애인 나왔죠? 예, 배당에서도 노인장애인 1인당 5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예.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그러니까 우리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을 하면 우리사주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사주 조합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듯이 이렇게 돈을 불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다. 그러면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소득보다는 뭐 줄수가 별로 없네요. 무기명 주식의 이익에 대한 배당. 대부분이 이제 주식이 무기명 주식이죠. 이거는 배당을 지급받는 날. 배당을 지급받는 날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무기명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자, 잉여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잉여금 알잖아요. 법인이 이익잉여금이 있죠.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배당하기로 처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분 결의를 언제 할까요? 주주총회에서 하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할 때 법인도 회계 처리를 하고, 만약에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받는 회사도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돈을 출자하고 배당금 받는 거,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우리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우리가 배당금을 2월 달에 받았다 하더라도 12월 31일로 수입 시기를 잡아야 되니까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이 되려면은요, 법인세 세무 조정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결산은 12월 31일로 결산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세무 조정은 3월 달에 마칩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이 끝난 것을 우리가 결산 확정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의제하여 배당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의제 배당은 여러 가지 의제 배당의 종류가 무상주 의제 배당, 또 감자시 의제 배당, 해산할 때 의제 배당. 이 해산이라는 것은 법인을 해산한다는 뜻이에요. 합병이나 분할 시 의제 배당. 이런 의제 배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주 의제 배당은 자본 전입일, 전입 결의일, 감자시 의제 배당은 감자 결의일, 해산시 의제 배당은 자녀재산 가액 확정일, 합병 분할 시 의제 배당은 합병 분할 등기일, 뭐 이런 수입 시기가 있습니다.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았다.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지급받은 날이다.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이와 유사한 배당 소득들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날이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은 대부분 지급받은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급받는 날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처분 결의일,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은 결산 확정일, 뭐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이자와 배당 소득을 쭉 열거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3번에 있는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럼 열거된 것은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까지 쭉 열거된 것은 이거를 열거한 거예요. 총 수익 금액, 이자와 배당 소득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용어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소득세법에서 소득이라는 표현은 총 수입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자 소득이다 그러면 이자 소득의 총 수입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총 수입 금액을 넣지 않더라도 이자 소득 그러면 이자 총 수입 금액, 배당 소득 그러면 배당 총 수입 금액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산한다고 하는 소득 금액은 뭐냐? 소득은 총 수입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등식으로 써봅시다. 소득 니콜 이렇게 쓰면 간단해. 이렇게. 자, 소득 니콜 총 수입 금액. 소득 니콜 총 수입 금액. 그러면 소득 금액은 다른 말이다 이거예요. 소득 금액은 총 수입 금액, 즉 소득은 총 수입 금액이에요.
빼기 필요 경비. 경비를 뺀 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예,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각각의 소득마다 무슨 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득 금액의 계산 공식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득 금액은 무슨 소득 빼기 필요 경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자와 배당 소득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은 공식이 하나예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은 이자 배당 소득의 총수익 금액 이다는 거예요. 같다. 근데 괄호예요. 그리고 빠지는 게 뭐냐? 예, 빠지는 게 총수익 금액에는 비과세도 들어있고 분리과세도 들어있을 텐데 분리과세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일단 비과세 아까 62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또 농어촌 예금이라든가 이런 비과세 항목이 있었죠. 그것은 소득 금액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아예 총수익 금액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법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는 아예 수익금액에 넣지도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분리과세를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분리과세를 하나씩. 분리과세도 이 총수익금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종합과세 되는 것만 총수익금액으로 넣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금융소득은 보세요. 필요경비 빼는 걸 거기 안 나와 있죠.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필요 경비 없음. 네, 요걸 기억하세요.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뺀 나머지 전부가 소득 금액이 된다.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내가 이자를 받으러 가느라고 택시 타고 갔으니까 필요 경비 있는 거 아닌가? 필요 경비 들을 수도 있죠. 은행까지 저축하러 가는데도 택시 타고 가고 또 이자 찾으러 갈 때도 택시 타고 갔다면 택시비라도 필요 경비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인정 못한다 해서 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뺀 것이 전부 다 금융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그러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고 종합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과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